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을 보면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혼성 듀오 윤쌍이 나온 것 같아요. 윤쌍. 윤쌍. 리쌍에는 길과 계리가 있잖아요. 네. 윤쌍에는 윤쌍에는 전한길과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있다. 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으로 부산을 찾았죠.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신속 이전 등을 강조했는데 박사님 타운홀 미팅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잘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 미팅은 단순히 이제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균형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한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그리고 공공기관의 신속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구조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부산 타운홀 미팅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형식보다는 내용과 태도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부산 시민들과 마주 앉아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현안을 쌍방향 형식으로 논의했다라는 점은 지금까지 뭐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봤던 그 도어 스태핑 류의 일방향적인 홍보성 간담회와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국정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부산이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야권인 국민의힘류의 기반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지방 홀대론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타운홀 미팅 장소로 선택한 것은 정치적 지역주의를 넘어가지고 진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타운홀 미팅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서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만 그 부산 시민으로서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 미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 가지 약간 아쉽다라는 점을 굳이 아쉬운 찾자면, 네, 지난 그 충청권 미팅과는 달리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충청도에서 할 때에는 광역단체장들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네, 다 근데 네. 국힘 출신이라서. 근데 이번 부산 타운홀 미팅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 준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부산의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지역 주민들이 쌍방향으로 질문과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부산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에게도 부산 시민들이 말씀하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이미 박 시장은 지난 7월 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현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라고 한다면 박형준 시장이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 기회가 없었고, 물론 뭐 기념 촬영은 마지막에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좀 의미 있었던 것은 이제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의 네. 존재감도 분명히 했는데, 네. 다만 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냐라고 묻자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을 했거든요. 네. 문제는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이 부산 북갑이 공석이 돼요. 네. 네. 이 부산에서 유일한 집권 여당이 이제 북갑 지역의 전재수 의원, 지금 뭐 장관이 됐지만, 근데 정치적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 다음의 진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히 밝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장을 하기 위해서 장관을 하는 6개월, 7개월만 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전재수 장관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이재명 정부에서 균형 발전 철학을 실질적으로 옮길 수 있는 실무형 정치가로서 전재수 장관이
주목받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뭐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그 배경에도 전재수 장관의 추진력과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오픈해둔 건데 이건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인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역 정치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전략적인 결단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현재 부산 북갑이라는 네.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민주당의 의석이 공석이 되는 단기적 리스크는 존재하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내년에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됐을 때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지역구인데 그것까지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하긴 하죠. 하지만 이건 뭐 우려일 뿐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부산 전역에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해서 부산 전역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구 한 석이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의 변화의 조짐이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과거에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했고 오만한 국정 운영, 뭐 탄핵 과정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지역 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부산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 같은 인물이 시정 전면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본다면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내놓고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냐라는 네. 거는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위기라는 거는 위기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공백, 지역구 한 석을 뺏기는 정치적인 공백을 우려하기보다는 집권 여당이 갖는 더 큰 틀의 부상을 부산에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게 네. 관건이고 네. 이러한 흐름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 거기에 이러한 흐름에 전재수 장관이 어떻게 동조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출마하는 게 낫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뭐 제가 판단한다고 되는 건 네. 아니고 이것도 뭐 정치학자 물론 뭐 시점에서. 전재수 장관이 판단한다고 본인이 뭐 공천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네. 무모한 도전은 아닐 것 같고 상당히 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요즘에 큰 화두가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렇죠. 막말 논란이에요. 뭐 국무회의 이후 긴 입장문을 냈지만 결국 자진 사퇴는 없다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계속 안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뭐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계속 안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또 국무회의에서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말할 때 보면 다 네. 발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어. 개입해가지고 그걸 조율하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기존의 발언,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은 네. 분명한 건 부적절했다. 부적절했다.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도 절대 반한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 처장을 즉각적으로 경질하기보다는 공적인 사과를 받고 제도적인 책임 강화라는 방향을 택한 것은 되게 상당히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평가됩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뭐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실질적 문제 해결과 제도적인 교정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동석 처장 한 사람을 쫓아낸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경질보다는 정치적인 책임을 내면화하고 내가 이 사람을 임명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측면이고 또한 뭐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8월에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그렇죠.
8월 2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뜨거운데 이 기세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세요? 뭐 현재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들을 보면 7월 말까지 나온 거 보면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 대표를 뽑는 그 당직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는 걸 넘어가지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주당의 당정 일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점일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당원들의 관심도 높지만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국힘도 마찬가지인데, 국힘도 이제 앞선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본다면 당대표 선거하는데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대의원, 권리당원 56%, 국민여론조사 30%, 그다음에 대의원 14%를 반영하는데요. 네. 지금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둘 다 이제 친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는 차별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정무적인 색깔이나 당 운영 방향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먼저 정청래 후보는 일단 좀 세게 말하잖아요. 네.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투쟁력, 그래서 이제 선명야당은 들어봤는데 선명여당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선명여당의 네. 기치를 강조하는 인물이고요. 촛불 민심과 민주개혁 진영의 자긍심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강성이고, 반면 네. 이제 박찬대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에도 보여준 것처럼 비교적 이제 온건하죠. 사람 온건하고 실무형이고, 당내 이제 의견들을 조율하고 확장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이제 권리당원 여론 흐름을 보면 정청래 후보 쪽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내에서 정청래다운 직설화법에 대한 지지 심리가 강하게 자극되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두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누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네. 것들에 따라서 당심이 기울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평가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당원들의 지지가 강하고, 반대로 이제 박찬대 후보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8월 2일 날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서로 이제 네거티브도 상당히 뭐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네거티브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토론하면서 정당성을 축적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늘 등장하던 야당과의 협치는 금기어가 됐는데 언급조차 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뭐 국민의힘이 그런 능력조차 지금 갖추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금기어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금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야당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 민주당도 이제 뭐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좀 강성으로 가는 것 같고, 일단 협치를 하려면 두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지 멸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협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감을 못 갖는 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정치적 신뢰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붕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협치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사님 그럼 보시기에 여태까지 이 역사를 보면서 가장 협치가 좀 잘 됐던 시기는 언제예요? 좀 타산시적으로 좀 삼아서 네. 이때는 좀 잘 되지 않았냐? 좀 쫓아가 보자.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좀 더 생각을 건전하게 한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협치가 잘 되어 오지 여소야대 때.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음. 물론 지금은 뭐 여대 야소라서 꼭 그러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번 뭐 대선 과정이 워낙 보궐선거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가 오히려 낫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아예 협치의 가능성을 닫아버렸느냐라고 그건 하면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균형 발전, 지역 지방 균형 발전, 기초연금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 직결된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 법안 관련해서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출 이후에는 협치의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협치라는 것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롭게 마련된 틀 안에서 정치적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입니다.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마자만 7명이에요. 네. 김문수 전 장관,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 네. 또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 등 이렇게 7명인데 좀 보면 강력한 일극 주자가 없다는 게 좀 다자구도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후보자가 난립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2명이 출마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 장관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 그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 4명,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그다음에 전직 의원까지 해서 7명인데요. 네. 이 후보자 난립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상 명확하게 정치적 비전도 없고 당의 진로에 대한 철학도 없고 구심점이 없는 상태의 표류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자구도에서는 그냥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후보들을 보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시대착오적인 극우 발언과 반노동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이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당내 기반이 부재하잖아요. 그다음 무슨 뭐 좀 강한 남자냐, 약한 남자냐, 상남자냐, 하남자의 논리도 있고 조경태, 장동혁, 장성민, 양양자 전 의원 등은 뭐 인지도와 당내 동원력 모두 제한적이어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현재 봤을 때는 당내 조직 기반과 개파 연대의 구조에 따라서 누가 윤심을 끌어안느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가 아직도 윤 어게인을 꿈꾸고 있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윤심에 의존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분출되고 있어서 네. 누가 유리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김문수가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후보자는 하나도 하나도 없다. 없다라고 주진우 의원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해운대 갑. 주진우 의원이요. 네.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초선이잖아요. 초선. 네. 지금 초선이죠. 국회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네. 초선인데도 왜 출마하느냐, 정치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출마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많았었죠. 그래서 무슨 이제 특검에 피의자로 적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네. 주진우 의원의 경우 아니다. 당내에서 그동안에 연공서열로 해가지고 상당히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들이나 상임위원장들의 발언권이 셌는데 초재선 의원들을 한번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부산에서 현직 의원이 2명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조경태 조경태, 의원이요. 주진우 의원 둘이 출마했는데 지금 모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흩어져가지고 부산에서도 거의 무슨 둘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두 분 다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선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누구도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정당의 위기에서 그 대안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 중에 뚜렷한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하셔서 저도 좀 동감하는 게 이 7명보다 그 다른 한 명이 지금 눈에 띄어요. 바로 전한길 씨거든요. 네. 이 전한길 씨가 당대표 선거 출마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며 일종의 면접을 예고했어요. 자기 유튜브에서요. 그렇죠. 네네. 한동훈 전 대표의 진짜 구구 간별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전 씨의 움직임에 대해 이 당내 인사들이 응하는 거는 정당 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네. 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이 대립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전한길 씨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떤 얘기죠? 지가 뭔데? 맞아.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네. 이 사안은 단순히 이렇게 지가 뭔데?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달 좀 그렇죠. 한 지 2달째 된 것 같아요. 넘었잖아요. 네. 한 달 좀 넘은 당원이 일개 당원인 전한길이 국민의힘을 삶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리쌍이라는 남성 듀오 그룹 아시나요? 알죠.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죠. 노래 게리 노래 한번 하시려고요? 내가 웃고인 이거 이 노래잖아요. 네네네네. 네. 리쌍이랑 길. 아니, 게리랑 길이죠. 그렇죠. 게리 길하고 게리인데 네. 국민의힘에도 윤쌍이라는 듀오가 있다. 혼성이에요? 아니죠. 혼성이죠. 혼성. 네. 네. 왜냐? 리쌍에는 길과 게리가 있잖아요. 네. 윤쌍에는 윤쌍에는 전한길과 저는 길. 김계리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윤쌍이에요? 윤쌍이나 국상 둘 중에 하나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농담입니다. 전한길 씨는 이미 이제 수차례 극우적이고 혐오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으로 이미 사회 전반에서 무리를 빚은 게 상당수거든요. 무리를 빚은 게.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들을 상대로 지가 뭔데 면접을 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일부 후보들 굳이 이름을 밝히자라고 한다면 이미 장동혁 후보는 그 인터뷰에 대해 응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조만간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으로서의 이제 마지노선까지 스스로 무너뜨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본래 이제 국민 여론조사랑 당원의 뜻을 모아가지고 당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될 되게 중요한 정치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뭐 검증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정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유튜버, 선동가, 반지성주의자가 개입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정치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무슨 뭐 국민의힘 내부 정치를 유튜브까지 확장시켜서 전당대회 판을 키우겠다라는 게 아니고 극우 유튜버와 정치권이 유착한 거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 포퓰리즘을 정치 과정에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국민의힘의 구조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한길 씨 한 명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전한길의 영향력을 묵인하고 면접을 자청하고 두 팔 들어서 반기고 그를 통해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를 유튜버에게 어쩌면 외주 주거나 하청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국민의힘의 단기적으로 지지층 결집 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중도층이 이탈하게 되고 결국 중도 보수의 입장을 지지해 왔던 국민의힘이 결국 극단적인 구구 정당이 되면서 정당 브랜드를 실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헌정 질서의 주체가 될 수 없을 거다라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위원정당 해산 심판 논의까지 제기되는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깊은 한숨을 쉬었던 건 제가 뭐 정치를 엄청 깊고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네. 배우고 이게 눈으로 봤던 그 기간 중에 가장 한심한 모습 중에 하나라서 네, 한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죠. 세 개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김건희 특검팀 오는 8월 6일 김건희 씨를 소환 통보한 가운데
어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네.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헌법상 정교 분리가 돼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그다음에 이제 뭐 신천지 등이 정치에 이제 적극 개입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극우화 현상 중에 CBS가 기반하고 있는 기독교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종교와 정치의 결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게 김건희 특검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먼저 이제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의 통일교 연루 의혹 무슨 뭐 이제 뇌물같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의 자금의 흐름, 대선 당시에 제3자 외곽 조직 운영 등은 뭐 단순히 이제 김건희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선거 자체에 개입을 하려고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 권력의 정당성 자체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죠.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씨를 8월 6일 날 특검에서 전격 소환 통보한 것도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제 나온 지가 한 열흘 넘었으니까요. 미리 이제 예고를 한 것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라고는 증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제 뭐 김건희는 현재 8월 6일 날 아플 예정일 것 같고 제일 놀라운 거는 이 특검 과정에서 롯데 외국인 투수 간보아라고 아세요? 간보아? 올해 왔죠. 네네. 네, 올해 새로 그 허리 숙인 투구 네, 폼 네. 하다가 홈스틸 당해가지고 폼 바꾼. 맞죠. 제가 볼 때 김건희는 그 롯데 외국인 투수 간보아보다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통 프로야구 선발 투수들은 선발 투수기 때문에 네.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로테이션이 뭐 5일 간격, 6일 그렇죠, 간격, 그렇죠. 4일 간격 이렇게 돼 있고. 팀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뭐 한 개 투구수를 정해 놓잖아요. 네. 나는 뭐 100개까지만 던지겠다, 110개까지만 던지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김건희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긴 합니다. 있죠. 하지만 영부인이었던 김건희가 무슨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고 특검 조사하면 6시까지만 하자. 아, 그런 요구가 많다. 예, 지금 16개냐 17개냐 건수도 많은데 하루에 한 건씩만 하자. 그리고 한 번 조사하고 나면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 웃기지도 않고 여전히 아플 예정일 거라서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 아플 예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게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죠. 8월 5일부터는 좀 기사를 찾아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할 수 있겠죠. 당일날 아파야 아프죠. 미리 뭐, 아플라고 계획 세우면 안 되죠. 그렇겠네요. 8월 6일까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제 김건희 씨만큼 뜨거운 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있어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 신천지도 개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여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까지도 개입했다라고 이제 발언하고 있는데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그동안 윤석열 캠프의 그늘에서 은밀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 이제 공론장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이제 극우 유튜버, 뭐 종교적인 광신도 집단, 일부 사이비 종교단체와 모종의 공조를 맺었다라는 것이 이제 통일교에 대한 통일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제는 보수 내부, 이제 홍준표 시장을 대표로 하는 보수 내부 인사조차도 그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셈이고요. 혹시나 이런 홍준표 전 시장이 내세웠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도덕성 차원뿐만 아니라 헌정 파괴, 선거 부정, 국가기관의 사적 동원까지도 확대돼서 무기가 거의 확정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무엇보다 이제 그 신천지가 경선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정치와 종교 자본이 유착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단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자,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처음엔 빌린 거다라고 했는데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네. 압수수색 결과는 모조품이 맞았는데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박사님? 국제일 아나운서 이제 조만간 결혼하셔야죠. 하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명품 브랜드 잘 기억하셔야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제 아내 되실 분들은
아니 분들이요? 아내 되실 분한테 사랑받을 텐데 네.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나온 게 이제 반클리프, 반클리프, 까르띠에, 까르띠에. 티파니 뭐 이런 어. 이제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김건희- 비싼 건가요?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이 세 개는 하나도 없는데 네. 엄청 비싸다고 하고 김건희 씨가 이번에 이제 액세서리 관련해서 목걸이 진술 번복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이고 사적인 해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목걸이 사건 관련해서 특검 조사와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김건희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명해 왔던 것들이 지금 6번째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6번이요? 네, 뭐 처음에는 빌렸다, 소상공인한테 샀다, 아니다, 모조품이다,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 김건희의 오빠의 장모님 댁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엮여 있다라는 느낌이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교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초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고가의 주얼리를 착용하고 해외 정상 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도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그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재산 등록도 하지 않은 6천만 원짜리를 넘는 그런 목걸이를 차고 왔다라고 했더니 그보다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6번째 번복하고 있고 해명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국격이 있지 어디 정상외교 하러 가는데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한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의 브랜드를 착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명품 브랜드의 짝퉁 모조품을 모조품. 착용하고 간다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한숨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네. 나중에 형량을 받을 때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진술을 번복한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거는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은 목걸이가 실제로 모조품이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특검이 뭘 의심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 목걸이가 애초에 착용했던 목걸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짝퉁 목걸이가 처음에 착용한 게 맞느냐. 음. 처음에 착용한 거는 진품이었고 이거는 다른 구입처를 통해서 구입했겠지만 이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오빠의 장모님 댁에 모조품을 새로 구입해서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바꿔치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특검의 의심인데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물증이 바뀌었거나 거짓 설명 왜 자기가 지금까지 6번이나 그 해명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짓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작적으로 증거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네. 왜 이런 의혹을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김건희한테 진실을 알게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의심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특검이 이제 이런 목걸이의 바꿔치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진술과 물증 사이에 불일치가 명백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배후에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느냐 혹은 용산에서 개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라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게 법 적용을 어떻게 엄격하게 하느냐의 문제였잖아요.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본인과 김건희한테만 해당되지 않는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강력 통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심판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특검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상대방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칼이 다가오자 피하는 모습은 그렇죠. 좀 국격에 맞지 않다라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 재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실명 위험 소견서도 제출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결국 법원이 내일 오전 9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조사에 협조할까 의문이긴 한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못 나오냐 안 나오냐에 음. 관한 질문들이 많아요. 엄연히 다릅니다. 못과 네. 안은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계산된 전략적인 불복 시위죠. 특검은 이제 시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루면 특검이 끝나게 나면 버티겠다. 예, 버티게 되겠다라는 이제 법꾸라지 전략인 건데 술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일 그 유명한 그 숙취 해소법 중에 하나가 사우나였었거든요. 땀 빼기. 네, 사우나 가서 땀 빼기였는데 그게 이제 의학적인 소견으로 보면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우나를 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되고 간 기능에 손상이 될 수 있고 지방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진짜 그 술 마시고 가지 말라고 그렇지, 적혀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특검 과정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있었을 때 대통령의 집무실과 공간에 사우나가 설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밝혀졌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출근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술 마시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계속되는 음주 후에 그 다음 날 사우나를 가서. 사우나를 가서 해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 기능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간 수치가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구치소 수감 이후에는 술을 못 먹겠죠. 못 먹어야겠죠. 수감 이후에 술을 안 마시고 사우나도 못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지켜야 되고 해서 건강해졌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아무튼 건강하게 무기로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뇨 때문에 실명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실명 위헌 소견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본 기사 중에는 서울구치소가 그렇게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수용자들한테. 그래서 뭐 튀김류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래서 조만간 당뇨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서 헌정 초유의 방식으로 출석 거부와 그 거부할 때마다 이들의 부분은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거예요? 건강 사유를 통해서 회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탄하고 있고요. 그토록 법치를 강조하던 사람이 왜 정작 본인과 본인 와이프는 법의 소환에 불응하느냐라는 것들이 전 국민적인 의심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중잣대 정치의 대표 사례였던 윤석열에 대한 엄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책임 회피와 법적 심판 지연을 노린 고의적 전략인 것 같고 특검이 이런 전략을 미리 간파해서 정치 보복이 아닌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 작동의 측면에서 특검이 엄격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또 아무쪼록 뭐 서울구치소가 식단에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네. 건강 되찾으시길.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검사에 불응하지 말고 네. 다 조사 받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복절 특별 사면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사면론 시기상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시는 거니까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면했으면 좋겠다. 사면했으면 이유는? 좋겠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진지하게 검토돼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된 지 이제 작년에 총선 끝나고 제3당 된 다음에 구속됐으니까 구속된 지는 뭐 시간으로 계산하면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부인, 아들, 딸,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만행이 시작된 건 2019년부터거든요. 그럼 7년째 이 조사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국 대표 전 대표도 많이 시달렸을 것이고 그동안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사면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단순한 뭐 정치적인 배려나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연민 때문이 아니라 법적인 정당성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정치적인 정의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법적 마인드가 돼서 국민 통합이 되는 건데 그런 것과 조금 어긋나는 사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선 뭐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출범
한 이후에 검찰권의 과잉 행사와 표적 수사의 상징적인 피해자이거든요. 일단 본인과 배우자는 배우자는 이미 실형을 받았고 아들하고 딸은 대학 및 대학원이 졸업이 취소되는 등 한 가족이 도륙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도했고 기소는 무리했고 도덕적 논란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 역시 있잖아요. 또한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몇 번 사과한 바와 같이 이미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책임을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사법적인 처리라는 특별 사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윤석열 체제가 남긴 정치 보복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그 극복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이 있는데, 네. 다만 앞서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현재 이제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라는 것은 특별 사면은 아무튼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 사면은 대통령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특별 사면이 갖는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전술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면권의 본질은 정치적인 관용과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심 과정에서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절, 이번 광복 80주년도 광복절을 기점해서 특별 사면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결정이 되고 있어야 공문서도 작성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특별 사면 역시 대통령이 판단을 하지만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돼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반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내년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 많이 이제 득세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민주당의 잠재적 적군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중심추가 될 수 있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지층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매조지해서 국민 통합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특별 사면과 관련된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8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당대회도 두 당 이뤄지고 있고 특별 사면도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